어디 가는 거야? 미진아! 영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동안 보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 위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당신 비위 맞춰주느라 정말 힘들었어.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죽어, 김영훈 씨. 미진의 말에 남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저 눈먼 장님은 이제 끝이야.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훈의 뺨을 한 줄기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칩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영훈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은 채 멀어져가는 요트의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진아.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의 눈은 정확히 요트가 멀어지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죠. 영훈의 시력은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영훈은 아내와 함께 요트에 올랐습니다. 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가요. 기분 전환도 하고요. 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해요. 순순히 따라 나서는 남편을 보며 미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물론 영훈은 그 표정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트가 섬에 도착하자 미진과 수행원이 영훈을 부축해 모래사장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훈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당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돗자리 좀 가져올게요. 미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모래를 밟는 소리, 배로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아, 미진아. 영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방황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미진아. 요트는 서서히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냉정하게 요트 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차분하지 않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당신 비위 맞춰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영훈은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분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으세요, 영훈 씨. 그게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수행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회사도 재산도 다 우리 거야. 한 달 뒤에 실종 신고 넣으면 돼. 바보처럼 덫에 걸려들어 주다니 고맙기까지 하네.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보는 누구일까, 미진아? 영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트 위 선실 구석에는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훈이 직접 설치한 것이었죠. 그리고 영훈의 옷 안쪽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간병인 수아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 내용을 영훈에게 알렸을 때 영훈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요트 여행으로 회장님을 무인도에 버릴 계획이래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영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수아 씨,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영훈은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훈은 모래사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아,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어. 영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요트는 섬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영훈은 그 광경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미진과 내연남이 갑판에 나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까지도요. 드디어 자유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미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설치한 도청장치를 통해 영훈이 귀에 꽂은 이어피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횡령한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빼돌렸고 주가 조작으로 번 돈도 안전하게 숨겨뒀어. 한 달만 기다리면 다 우리 거야. 내연남이 미진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멍청한 눈먼 장님은 지금쯤 섬에서 비명이나 지르고 있겠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무인도에서 말이야. 두 사람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머니 속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수아에게로요. 별장에 있던 수아의 휴대폰에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무인도에 사람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치 좌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영훈은 모래사장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다시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하늘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진아. 영훈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영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뺨에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긴 어둠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43살 영훈은 회사에서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업계 1위 기업의 회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영훈은 만족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셰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영훈의 차는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고 있었고 영훈은 뒷좌석에서 내일 있을 신제품 발표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이 영훈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가 옆으로 밀려났고 다시 한번 충격이 왔습니다.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영훈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차 천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훈이 눈을 뜬 곳은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아내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나?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훈의 손을 꽉 쥐고 흐느낄 뿐이었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시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영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력 회복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나가세요. 회장님, 나가라고요. 모두 나가요. 영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진도 함께 나가려 했지만 영훈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옆에 있어줘.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영훈은 혼자 울었습니다. 43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훈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의 영훈이 아니었습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영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 나가도 서류를 볼 수 없었고 직원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훈은 자신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진아, 당신이 회사를 맡아줘. 실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영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회장인데.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당신이 대신 회사를 지켜줘. 영훈의 목소리에는 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당신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회사 경영권은 미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영훈의 성격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제대로 못해요. 밥이 왜 이렇게 짜요? 내가 환자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간병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사흘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을 버텼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무도 영훈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미진도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남편을 돌봤지만 회사 일도 바빠지고 남편의 날카로운 성격에 상처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가 남편을 돌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신 지방 별장으로 내려가는 게 어때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을 때 미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하지만 영훈도 서울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영훈은 지방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미진은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당신 여기 공기 좋죠?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진의 방문은 한 달에 두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회사 보고를 위해 잠깐 들르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훈은 별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병인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훈의 독설과 분노를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때 식품업계의 전설이었던 남자는 이제 지방 별장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미진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헌신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요. 어둠 속에 갇힌 영훈에게 더 큰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새 간병인이 오신답니다. 가정부가 영훈에게 말했습니다. 영훈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갈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20명이 넘는 간병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번 사람도 다를 것이 없겠죠. 월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장수아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38살 수아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수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수아 씨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얼굴이 수아를 향했습니다. 물론 영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영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훈 씨?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6년 전 그녀가 22살이던 시절 작은 레스토랑에서 홀 서빙을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레스토랑의 셰프가 바로 영훈이었습니다. 27살의 젊은 셰프였던 영훈은 음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수아는 홀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훈과 가까워졌습니다. 수아 씨, 오늘 만든 새 메뉴인데 한번 맛봐줄래요? 영훈이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미소. 퇴근 후 함께 걷던 한강변 산책로. 손을 맞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나 꼭 성공할 거예요. 내 레스토랑 차릴 거고 더 큰 사업도 할 거예요. 영훈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훈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미안해요. 나 지금은 사랑보다 성공이 더 필요해요. 여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차갑게 떨어진 이별 통보였습니다. 수아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미안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수아는 레스토랑을 그만뒀고 영훈은 정말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몇 년 뒤 영훈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을 때 수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리고 16년이 흐른 지금 수아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시력을 잃고 별장에 갇혀 지내는 모습으로요. 간병인 수아 씨라고 하셨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훈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수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의 목소리도 변하는 법이니까요. 수아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38입니다. 경력은요? 부모님. 병간호를 오래 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그저 처음 만난 간병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아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훈과 헤어진 후 부모님이 차례로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꿨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본 것이 입주 간병인 공고였습니다. 보수가 높았습니다. 월 500만 원. 이 돈이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 여기 환자분이 좀 까다로우십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면접 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방은 2층 끝방을 쓰시면 됩니다. 제 방은 1층이고요. 영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1분도 늦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책은 오후 3시에 나갑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갑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동정은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간병인이지 위로가 아닙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아가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은 영훈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도 안 맞고. 대충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먹기 싫어요. 치워요. 수아는 묵묵히 음식을 치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셰프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참았습니다. 3년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고통을 이해했으니까요.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수아는 알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요. 회장님, 아니 영훈 씨, 당신이 저를 기억할 리 없겠죠. 16년이나 지났는데.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훈은 지금 앞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만으로는 수아를 알아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을 지킬게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수아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2층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훈 씨,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층 침실에서 영훈은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온 간병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며칠 못 버티고 떠나겠죠. 또 혼자가 되는 건가? 영훈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일주일을 버티시다니. 다른 간병인들은 사흘도 못 버티고 떠났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수아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훈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기억해냈습니다. 16년 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영훈이 즐겨 먹던 메뉴들이요.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입니다. 두부를 넣어서 부드럽게 끓였어요. 수아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영훈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간이 딱 맞네요. 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영훈의 팔을 부축하고 별장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늘이 정말 맑아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영훈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요. 수아는 영훈이 볼 수 없는 풍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들어 바다 쪽을 향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바닷바람은 얼굴에 닿았습니다. 수아 씨. 네, 회장님. 그만. 설명해줘도 돼요. 어차피 나는 볼 수 없으니까. 영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요. 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수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 위 큰 집에서 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 집 주인 양반이 성격이 괴팍하다고 소문났는데 아가씨는 꽤 오래 계시네요.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수아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배추김치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힘든 일 하시는데 잘 드셔야죠. 수아는 김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아는 영훈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책 읽어드려도 될까요? 무슨 책인데요? 경영 서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영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아가 읽기를 멈추자 영훈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둬요? 목이 좀 아파서요. 내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세요. 영훈의 목소리가 아쉬운 듯 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책 읽어주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우는 수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 씨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느 저녁 라디오에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유행하던 포크송이었습니다. 이 노래, 옛날 노래네요.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유행하던 노랜데 참 오랜만이네요. 좋은 노래예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꿈도 많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죠. 영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투덜거리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영훈의 곁에 앉아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2달이 되어갈 무렵 영훈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경질은 줄어들었고 식사 투정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네, 회장님. 당신이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냥 편한 느낌이랄까. 다른 간병인들은 모두 떠났는데 당신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제가 이 일이 필요하니까요.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당신이 있어서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영훈의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영훈 씨, 저도 당신이 있어서 덜 외로워요. 수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진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2번 왔었는데 지난달에는 1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서류 몇 장 받아가고 1시간 만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자주 못 와도 이해해줘요. 미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진이 떠난 후 영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영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수아 씨는 왜 떠나지 않아요?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봐요. 수아의 대답에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훈 씨, 제가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킬게요. 16년 전에는 당신이 떠나고 제가 혼자 남겨졌지만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수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1층에서 영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영훈은 수아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금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자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아 씨, 오랜만이에요. 남편 상태는 어때요? 미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진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수행원이에요. 김 실장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일도 돕고 운전도 해주는 사람이죠.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수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원이라기엔 미진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당신 왔어? 거실에서 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은 별장 안으로 들어가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네, 여보. 회사 서류 사인 좀 받으러 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 계속 바쁜가 보네. 영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남편의 쓸쓸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수아 씨, 저녁은 4명분 준비해 주세요. 김 실장도 여기서 같이 먹을 거예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영훈이 물었습니다. 미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힘들진 않아. 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미진의 말에는 남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없어도 잘 굴러간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훈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진은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은 1층 객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수아는 2층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 끝에 있는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 미진과 김 실장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진한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담하게도 남편이 1층에 있는 집안에서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머지않아 다 우리 거야.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사람 눈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당신 최고야. 저런 바보 같은 눈먼 남편을 둬서. 2사람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수아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리지? 당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수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영훈에게 이런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과 김 실장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미진은 남편에게 짧게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당신 건강 챙기고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영훈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미진이 떠난 후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점심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식품업계 1위 기업인 영훈푸드에서 최근 수상한 인수합병 건이 포착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아는 깜짝 놀라 TV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영훈의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경영진의 횡령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사모님이? 수아는 급히 TV를 껐습니다. 영훈이 이 소식을 듣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 수아는 영훈을 부축하며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 씨,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영훈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래요? 오늘은 일찍 쉬세요. 영훈의 배려에 수아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수아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수아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거실에서 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급히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2층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수아의 마음처럼 깊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이 무슨 짓을 하든 제가 회장님을 지킬 거예요. 수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괴로움. 하지만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영훈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1층에서 영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수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영훈은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 밤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아는 채로요. 그리고 이 비밀은 곧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훈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익숙했던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영훈은 손을 천천히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흐릿했지만 손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영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건가? 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먼저였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영훈은 급히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영훈은 선글라스를 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수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곽이, 눈매가, 입가의 미소가. 영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아. 16년 전 22살이던 그 아가씨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 변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영훈이 사랑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훈은 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지러워서 그래요. 영훈은 평소처럼 수아의 목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수아가 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훈은 그 손길을 느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아 씨, 정말 당신이었어?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익숙했던 거야? 식사를 하면서도 영훈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국그릇이 어디 있는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수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아 씨, 국그릇이 어디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영훈의 손을 잡고 국그릇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훈은 그 손을 느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6년 전에 내가 떠나보낸 그 사람.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고 있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윤곽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사물의 형태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얼굴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훈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1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수아라는 것을요. 수아 씨,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정기 검진이 있어요. 네, 제가 같이 모시고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거예요. 수아 씨는 집에서 쉬세요. 영훈이 말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운전기사가 별장에 왔습니다. 영훈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외과 진료실이었습니다. 3년 전 실명 선고를 받았던 그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셨죠? 네, 선생님.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한 게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자세히 검사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영훈의 눈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로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의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신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 부분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회복된 건가요? 지금도 웬만한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입니다. 계속 회복 중이고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영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제 아내를 포함해서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요. 저는 계속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낼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게 이유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진료 기록도 비밀로 해주세요. 영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의 사생활이니 존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검진은 잘 마치셨어요? 네, 별 이상 없대요. 영훈은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낀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훈은 혼자 1층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영훈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수아가 정리해준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16년 전 작은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 젊은 영훈과 22살의 수아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훈은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였구나. 내가 성공하겠다고 떠나보낸 그 사람. 지금 이렇게 몰락한 나를 돌봐주고 있었어. 영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나 많이 늙었구나. 수아 씨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영훈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진이 몇 달 전에 서명하라고 가져온 회사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횡령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허위 계약서들,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 내역들. 미진이, 이럴 수가. 당신이 이런 짓을. 영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영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볼 수 있어. 진실을 볼 수 있어. 수아 씨도, 미진의 배신도.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하지만 내가 보인다는 걸 아직은 알면 안 돼. 모든 계획이 끝날 때까지.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훈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후 영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훈의 연기가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입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숟가락 좀 집어주실래요? 영훈이 평소처럼 부탁했습니다. 수아가 영훈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이미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국그릇은 어디 있죠? 왼쪽 앞에 있습니다. 수아가 영훈의 손을 이끌어 국그릇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훈은 수아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조금만 더 속여야 해. 낮 시간 영훈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청소를 하는 동안 영훈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거실 구석구석이 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영훈은 침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실장. 네, 서류는 다 처리했어요.
영훈은 조용히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이었지만 영훈에게는 미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 계좌로 이체하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은 눈도 안 보이니까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끝이에요. 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영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다 우리 거예요. 회사 주가 조작도 성공했고 횡령한 돈도 해외 계좌에 안전하게 숨겨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훈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횡령, 주가 조작,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날 밤 영훈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수아가 2층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숨겨둔 서류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 뒤편 두꺼운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훈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회사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모르는 계좌로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영훈은 장부를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직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영훈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무님. 저 영훈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전무님. 죄송한데 회사 상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전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떻게요? 사모님께서 이상한 인수합병 건들을 계속 추진하시고 주가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조사하려 하면 사모님이 막으시고. 영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김 실장이라고 사모님 곁에 있는 사람 아세요? 네, 압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던데. 사실 그 사람, 과거에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빚도 많고요. 그렇군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사모님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이 통화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영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미진과 김 실장. 두 사람이 공모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낮 시간 영훈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수아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수아 씨, 오늘 날씨 어때요? 맑고 좋습니다, 회장님. 바다도 잔잔하고요. 영훈은 수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수아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아가 거실 테이블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해. 영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컵이 떨어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거야? 영훈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죠? 영훈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보여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보이세요? 네, 수아 씨.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훈이 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아 씨, 미안해요. 숨겨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이신다는 게 중요하죠. 수아 씨. 영훈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아내가
저를 배신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수아가 깜짝 놀라 영훈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요? 네. 김 실장이라는 남자와 공모해서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제가 보인다는 걸 알려선 안 돼요. 제 계획이 끝날 때까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과 헤어지고 수아가 어떻게 지냈는지, 영훈은 미진의 배신, 전화 도청 내용, 서재에서 발견한 횡령 장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수아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제가 증거를 다 모으면. 영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훈과 수아는 이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아 씨,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예요. 영훈이 1층 서재에서 수아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미진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포착해야 해요. 횡령 장부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호사를 동원하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들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영훈은 조용히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주문했습니다. 작은 CCTV 카메라, 초소형 녹음기, 도청장치, 위치 추적 장치 등등. 택배가 도착하면 수아가 받아서 영훈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주문하신 물건들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수아 씨.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두세요. 어느 밤 영훈은 혼자 별장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모서리, 복도 액자 뒤, 객실 시계 속. 완벽하게 숨겨진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영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그들이 오면 모든 걸 녹화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중요한 서류 몇 개 사인 받아야 해서요. 그래. 올 때 조심해서 와. 영훈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미진이 이번 주말에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금요일 저녁 미진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실장과 함께였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느라 고생했어. 피곤하네요. 미진은 무심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당신, 이 서류들의 사인 좀 해줘요. 회사 업무 때문에 필요해요. 미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영훈은 보이지 않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자산관리 관련 서류예요. 세금 문제로 명의 일부를 조정하는 거예요. 영훈은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물론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었지만 읽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알겠어요. 수아 씨, 제 손 좀 잡아서 여기 사인하게 해주세요. 수아가 영훈의 손을 잡고 사인란으로 안내했습니다. 영훈은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속여서 받아낸 서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식사가 끝나고 미진과 김 실장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훈도 1층 침실로, 수아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11시쯤 수아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는데 정원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정원 쪽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을 디데이로 잡을 거예요. 요트 예약해 놓으세요. 수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랑 기분 전환 겸 바다 나들이 가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무인도에 내려놓고 올 거예요.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뒤에 실종 신고하면 돼요. 사망 처리되면 재산은 자동으로 제 앞으로 넘어오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요. 미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은 눈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예요. 김 실장이랑 저만 알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 수아는 급히 영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영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수아 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방금 사모님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요트 여행, 무인도 6위, 실종 신고. 영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회장님,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수아 씨. 영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미진은 발뺌할 거예요. 계획만 세웠을 뿐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먼저 덫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영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아 씨,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영훈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였습니다. 이걸 제 옷 안쪽에 꿰매 넣어주세요. 요트 타기 전날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요트 선실에 몰래 설치할 거예요. 영훈은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요트 여행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인도에 버려지는 거죠. 회장님, 위험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위치 추적 장치가 있잖아요. 제가 무인도에 도착하면 수아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 요트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미진과 김 실장의 대화를 다 녹화할 거예요. 살인 공모, 횡령 자백, 모든 걸 증거로 남기는 거죠. 영훈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완벽한 현행범 체포예요.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고 자백하는 순간을 잡는 거예요. 수아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확히 따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계획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날 미진과 김 실장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영훈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별장에 남은 영훈과 수아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신호는 이렇게 보낼 거예요. 영훈은 휴대폰 앱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수아 씨 휴대폰에 알림이 가요. 그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제 오랜 친구예요. 미리 모든 증거를 전달해 둘 거예요. 영훈은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랜만에 요트 여행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하고. 영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트? 글쎄, 내가 앞을 못 보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당신도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고마워. 당신 말대로 할게. 영훈이 요트 여행을 수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훈은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시작됐어요. 네, 회장님. 이제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요.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긴장감과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맑은 날씨였습니다. 미진과 김 실장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신 준비됐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미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영훈은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수아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옷 안쪽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훈은 수아의 손을 잠깐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작은 요트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당신. 제가 부축할게요. 미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우는 요트에 올랐습니다. 하얀 요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선실로 들어가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미진이 영훈을 선실로 데려갔습니다. 영훈은 선실 구석구석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시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좋아. 완벽해. 요트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파도가 요트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배 멀미는 안 해요? 괜찮아. 영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섬이 보이네요. 잠깐 들러서 쉬었다 가시죠. 좋아요. 당신도 좀 쉬어요. 미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트가 작은 무인도에 접근했습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당신. 내려요. 모래사장에서 잠깐 산책해요. 미진과 김 실장, 영훈이 고무보트를 타고 모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돗자리 좀 가져올게요. 미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모래를 밟는 소리, 배로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엔진이 걸렸습니다. 미진 씨, 미진 씨. 영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방향을 찾는 척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요트는 서서히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당신 비위 맞춰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영훈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절망한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으세요, 영훈 씨. 그게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것 같네요.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고무보트에서 요트로 갈아탄 그들. 요트는 섬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영훈은 모래사장에 앉은 채로 요트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요트 갑판에서 미진과 김 실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우리 자유야. 미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영훈이 귀에 꽂은 이어피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선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횡령한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다 빼돌렸죠. 주가 조작으로 번 돈도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전부 안전하게 숨겨뒀어요. 한 달 뒤에 실종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멍청한 룸원장님은 지금쯤 섬에서 울고 있겠네요.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완전히 제거고. 완벽해요. 미진이 샴페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김 실장 아니었으면 이 계획 성공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해외로 떠나요.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영훈은 주머니 속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별장에 있던 수아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수아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무인도에 사람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죠? 남해안 무인도입니다. 위치 좌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트 안에서 살인 공모와 횡령 자백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양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비정 두 척이 빠른 속도로 무인도를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요트 위에 미진과 김 실장은 여전히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기만 잘하는 거예요. 남편 잃고 슬퍼하는 아내 역할이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 연기 천재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김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척의 경비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끄고 정지하세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경비정이 요트 옆에 붙었습니다. 해양경찰들이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당신들은 살인 공모, 유기,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요트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당신들의 자백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진과 김 실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경비정은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영훈이 모래사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영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훈의 눈이 경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이시는 거예요? 네. 한 달 전부터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했죠. 이 순간을 위해서요. 영훈은 요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찬 미진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훈은 경비정에 올라탔습니다. 요트로 다가갔습니다. 미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보여? 그래. 한 달 전부터 다 보였어. 영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 실장과 불륜 저지르는 것도, 회사 돈 횡령하는 것도, 나를 죽이려는 계획 세우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다 들었고. 미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신은 내가 평생 눈먼 채로 살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이렇게 대담했던 거야. 영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당신, 이게 다 계획이었어. 그래. 내가 일부러 덫을 만들었고 당신이 스스로 걸려든 거야. 김 실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김 실장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미진아. 당신의 계획도, 우리 결혼 생활도. 모든 게 끝났어. 영훈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정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미진과 김 실장은 경찰차로 연행되었고 영훈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영훈은 수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아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영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미진과 김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영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시력이 한 달 전부터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요트 안에 설치된 카메라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요트로 저를 유기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자백을 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미진은 납치,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모는 동일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영훈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우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회사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영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참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지켜주셔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횡령된 자금은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고요. 고맙습니다, 전무님. 영우는 다시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우는 예전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앞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네, 기억하시는군요. 저희 예전에 회장님 레스토랑 단골이었잖아요. 16년 전 작은 레스토랑 시절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다시 회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노부부가 영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훈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머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아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훈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아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 회장님이 시력을 되찾으시고 회사로 복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회장님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회장님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수아 올림. 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 씨. 어디 간 거야? 영훈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영훈은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류장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영훈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왜 가려고 해요? 왜 편지만 남기고?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으세요. 회사도 되찾으셨고 시력도 회복되셨잖아요. 필요 없다니요? 영훈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줬기에 제가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16년 전에 제가 당신을 떠났죠. 성공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을 놓친 게 평생 후회였어요. 그런데 하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회장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영훈은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 씨, 제 곁에 있어줘요. 간병인으로가 아니라 아내로. 평생 함께 살아줘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준 유일한 빛이었어요. 영훈이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제 청혼을 받아줘요.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영훈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영훈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훈과 수아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별장 근처 해변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아 씨. 네. 이제 회장님 말고 제 이름으로 불러줘요. 영훈 씨. 수아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영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듣는 목소리네요. 제 이름 부르는 당신 목소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영훈은 3년간의 어둠을 견뎠습니다. 배신과 고독,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16년간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영훈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훈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함께 살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영훈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이미 견뎌냈으니까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훈과 수아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